안녕하세요, 오태우 김정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차주분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르노 클리어. 네. 2019년 1월 새해 첫 해 리뷰는 르노 클리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빠밤. 네. 대표님, 네. 여기 팔걸이 팔 내려주실래요? 여기 칠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 이제 팔걸이에 팔도 멀고 해야 돼요. 네. 공손하게 하십시오. 아, 네. 클리어 하면은 뭐 유럽에서는 이미 유명한 차고요. 네. 골프가 유명하긴 합니다만 정작 유럽에서 프랑스에 가면은 이제 골프보다는 클리어가 이제 해치백의 정석이다. 해치백, 하드해치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뉴르블 플링의 그 노르트 슬라이프에 가면 이 클리어 RS 많이 다녀요. 그렇죠. 근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녀요. 네, 날아다녀요. 나이고 자존심 상하는 차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운전 좀 되고 노르트 슬라이프를 좀 타셨던 분들 중에서 네. 클리어 타고 날아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어허. 클리어한테 따인다고 너무 자존심 상하거나 슬퍼하실 네, 필요 없습니다. 네. 원래 클리어는 잘 달리는 차예요. 밸런스가 훌륭한 차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글로벌 정책, 현지화 정책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보통 프랑스 차들은 우리 거 갖다 쓰든가 니들이 맞춰 뭐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현지화를 잘 안 하는 특성이 있어서 클리어가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해치백으로 통용되고는 있진 않죠. 네, 네. 하지만 그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클리어 2세대, 3세대, 4세대 모델이 정말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가장 많이 팔리는 해치백이고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1,400만 대가 넘었는데 네. 이 1,400만 대, 그러니까 명성에 비하면 그게 많이 팔린 건 아니에요. 보통 한 2,000만 대 이상 팔릴 만한 그런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해치백인데도 불구하고 1,400만 대밖에 안 팔린 이유가 밖에라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프랑스 차들은 해외 시장에서 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형을 바꾸거나 네. 뭐 적극적으로 내장의 어떤 편의 장치를 늘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프랑스 애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자존감이 되게 세잖아요. 굉장히 세죠. 맞아, 네. 맞아. 자기들이 한 거는 다 정답인 줄 알아. 아, 예. 네. 언어도 그렇고 네. 아, 맞아요. 외국어를 되게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알면서도 못하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네. 그런 면도 하나의 작용하지 네, 않을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자존심이 강한 나라, 대표적인 유럽 나라가 이제 스위스하고 프랑스를 들 수 있는데, 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개국어를 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영어를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외국인들에게는 영어 못한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독일어도 하고. 네, 독일어도 하고 예, 불어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한 4개국어 정도는 구사를 하는. 근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에 비해서 독일은 사실 이제 영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 높죠, 않습니까? 높죠. 그런데 프랑스는 진짜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불어가 언어로서는 완성도가 높은 언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생각을 거죠. 하고 있죠. 네. 네. 프랑스는 이제 20세기 중반까지 농경사회가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 농업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농경사회를 거쳐왔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실용주의적이고 네. 사치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상품을 구입할 때도 보면 꼭 필요한 것 이상을 기획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명품 프랑스 국민들이 사는 비율들이 굉장히 낮고, 네. 명품은 거의 프랑스 파리에서 뭐 모든 명품들이 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만 정작 그 프랑스 사람들은 그러게. 명품을 사진 않습니다. 잘 안 사요. 거의 다 관광객들이 와서 사고요. 자동차도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네. 프랑스에서 생산된 자동차 중에서 가장 배기량이 높았던 자동차가 3,500cc예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네. 시트로행에서 3000cc가 좀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시트로행에서 3000cc는 거의 생산 안 합니다. 보통 2000cc만 돼도 그죠.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 입장에서 1400cc, 뭐 1500cc, 뭐 1리터, 네. 뭐 이런 배기량들이 아주 질비합니다. 얘는 그래서 몇 cc예요? 얘가 지금 1500cc예요. 아. 이거 배기량 크네.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편해서 편해. 그 1500cc 하면 뭐 그 정도면 됐지. 그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네. 뭐가 필요해. 뭐 이 정도로 통용이 되는 프랑스 사람들이 보통 그 정도의. 그리고 차도 큰 차가 없어요. 거의 다 B 세그먼트 아니면 C 세그먼트. D 세그먼트만 해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차는 B 세그먼트인데 B 세그먼트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사이즈가 한계치에 보다 도달해 조금 더 있는. 크면 네. C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조금 더 커지면 이제 C 세그먼트로 넘어가는데 아. 얘가 경계예요. 딱 이 차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실내 타보시면 하시는 소리가 왜 이렇게 좁지? 생각보다 보기보다 이렇게 작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셔요. 근데 이 차는 굉장히 작은 차입니다. 4.1m가 안 돼요. 길이가 4060이니까 4.06m입니다. 그 다음에 폭이 1730이에요.
2.73m예요. 그래서 저도 키가 작은 편인데 네. 제가 이 조수석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있는 네. 응?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예전에 저 자동 윈도우가 왜 필요하지? 뭐 이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하고 예. 막 그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그 사이즈예요. 팔린 사람은 그냥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네. 네. 표도 줄 수 있는 네. 그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휠베이스가 2.59m예요. 네. 2,590mm니까 휠베이스도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래서 2열 좌석이 거의 뭐 경차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이에요. 전형적인 소형차입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이런 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휠베이스가 짧으니까 네. 차가 기동성이죠. 기민하죠. 그렇죠. 프랑스가 이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농경사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네. 이 농사지다가 이렇게 차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모자 쓰고 차 타거나 뭐 계란 바구니 들고 차 타거나 아니면 뭐 농산물 이렇게 싣고 다니거나 하다 보니까 농기구들이라든지 농산물들을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차가 핸들링이 좋아야 돼요. 네. 네, 핸들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거동이 상당히 좋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스포츠 주행 성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스 차들이 헤드성이 좋고 이렇게 핸들링이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이 워낙 복잡복잡하다 보니까 길도 넓지 않고 네네. 걔네들은 크면 되게 불편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또 이제 크게 요약이 되는 게 차가 작다, 네. 배기량이 작다, 배기량이 기동성이 작다, 좋다. 기동성이 좋다. 또 도로의 특징 자체가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 유적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한 3,400년 된 도로들이 질비해요. 그렇죠. 그 골목길. 네. 예. 네. 예. 어떤 도로는 1,000년 이상도 됐고요. 뭐 그런 도로들을 파헤쳐가지고 아스팔트 공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빨리 보급이 안 된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유적지를 파내가지고 뭐 광케이블을 매설하기 어려우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어떤 편의 장치들이 발달을 많이 못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매끈하지 않은 도로들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차의 서스펜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스펜션 서팅을 잘 해놔야지만 울퉁불퉁한 오래된 도로에서 또 좁은 코너 많은 그런 도로에서 안정적으로 차를 운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차의 특징은 핸들링이 좋다. 네, 차가 크지가 않다. 네. 휠베이스가 짧다. 배기량이 작다. 연비가 좋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보면 운전을 대체적으로 잘한다라는 자신감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수동 운전을 대부분 다 할 줄 알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자동 변속기에 대한 불신? 불신이 아니라 자동 변속기가 왜 필요하냐?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불편하기도 하지만 실용적이지가 않다. 네. 기름 먹고. 자동 변속기는 연비도 나쁘고 차체 중장도 늘리고 가격도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자동 변속기를 필요로 하냐? 손만 좀 바쁘게 움직이면 되는데 어차피 코너링 많고 또 이렇게 핸들링 좋은 차들을 프랑스 사람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이 수동 변속기의 효율성,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에는 이제 출력 손실도 없고 그리고 또 연비도 이점이 있고 또 운전하는 재미도 좋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변속에 따라서 차를 이제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개념의 변속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자동 변속기처럼 출력 손실이 있고 무게 있고 또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하다라는 이점 때문에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어떤 그 장치로 봐요. 그래서 수동 변속기 차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차가 프랑스입니다. 아, 의외죠.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는 수동 변속기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래서 아예 오토 면허라는 희한한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오 마이. 죄송합니다. 그린라이트. 여기 뒤에 팔걸이가 없어가지고. 네. 가정이 있어서. 네. 가정이 있어서라는 네. 그림 나오셨고요. 프랑스 차를 우리나라 정서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맞네요. 그리고 프랑스 차 중에서 또 이해 못할 구성이 뭐냐면 네.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어요. 네. 이게 그래, 프랑스 맞아, 특유의 맞아. 정서입니다. 공간이 있어도 안 써요. 아, 그러네요. 버튼도 되게 작게 만듭니다. 맞아. 이게 프랑스 특유의 미장센이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가 무늬만 컵홀더예요. 아, 안 들어갑니까? 그냥 컵홀더에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고 그 거치할 수 있는 컵의 종류도 되게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놓냐면 네. 이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농경 사회가 발달이 됐다 보니까 요리에 대한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식사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달해 있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사실 점심시간이 기본적으로 한 2시간 정도로 네. 줍니다. 그리고 네. 에피타이저, 디저트, 맞아. 본식
이렇게 3단계로 먹는 아무리 간단한 식사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유 있게 식사를 즐기지 않은 사람들은 문화인이 아니다. 패스트푸드 같은 거, 드라이브스루 이런 것들이 네. 프랑스에서는 아주 극혐의 대상이 되고요. 샌드위치라든지 뭐 이런 어떤 햄버거 이런 것들은 음식으로 보지 않는 국민들이 많아요. 또 드라이브스루 없나요 거기는? 아, 요즘은 있어요. 요즘은 있는데 이게 드라이빙 스루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차에서 식사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프랑스 사람들은 농담이 안 되는 거예요. 대중의 정서가 그래요. 그래서 뭐 걔네들이 보기에는 네. 패스트푸드나 이런 거를 먹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자기들은 먹기 위해서 먹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그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음식 문화가 가장 복잡하면서 많이 발달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허. 예, 그래서 식사라는 거를 하나의 세계 즐거움으로 만끽을 하기 때문에 오, 좋은 나라.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차에서 음료를 마신다는 거, 뭐 식사를 한다는 거, 햄버거를 그렇지. 먹으면서 운전한다. 이거는 프랑스 사람들의 정서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컵홀더가 예전에는 아예 없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프랑스 차도 이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컵홀더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안 사요 차를. 그렇죠. 미국은 이제 장시간 GT를 해야 되는 투어를 해야 되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이 차에서 음료를 마시고 식사를 간단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프랑스 차에도 컵홀더 많이 달려서 나오긴 하는데 여전히 위치라든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세심한 배려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외형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눈에도 아, 저건 프랑스 차 같다 맞아. 구분이 돼요. 그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푸조도 그렇고 이 시트로행도 그렇고 르노도 맞아, 그렇고 맞아. 예, 프랑스의 어떤 그 고유의 디자인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 호가 맞는 경우에는 상당히 호감이 되고 맞아. 예, 불호인 경우가 또 많아요. 맞아요. 예, SF6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로 크게 작용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호가 더 많았었는데 맞아, 맞아. 최근에는 이제 호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예, 프랑스에서도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많이 대중성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움직임이 지금 많이 좀 생겨서 이 푸조차라든지 뭐 르노에서 나오는 차들에 대한 호감도가 지금 많이 상승을 해 있는데 과거에는 호보다는 동양권에서는 이제 불호가 더 많이 작용을 했었죠. 르노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기업입니다. 1898년에 설립이 됐어요. 네, 르노 삼형제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된 회사인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1886년이니까 따져보면은 뭐 한 12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네, 유서 깊은 회사입니다. 호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이제 나치에 점령되면서 나치에 협조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 프랑스 정부에서 기업 자체를 아예 몰수를 해버렸어요. 네. 프랑스에서는 국가에 반하는 반역행위를 하게 되면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협력을 했다 해도 그걸 용납을 하지 않아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피로 세워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피로 쟁취한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있죠. 네, 뭐 대충 뭐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프랑스 차를 리뷰를 하다 보면 이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렇죠. 예, 화성과 금성의 차이만큼이나 개와 고양이의 차이만큼이나 남자와 여자의 차이만큼이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차를 이해를 하려면 그런 어떤 프랑스의 독특한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차들이 많이 팔리지 않는 이유도 호불호가 너무 명확해요. 그렇죠. 너무 명확하게 갈립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맞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 차를 도대체 왜 사는 거냐, 그러게. 이해를 못하겠다, 저것도 차냐,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극혐 수준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얘도 브레이크 패드가 그렇게 헤드 냄새. 저건 아니네. 네, 펜트에서 타는 냄새가. 어. 자, 이 르노 클리오는 1990년대 2세대 모델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4세대 모델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2018년 5월에 들어왔어요. 네. 2012년도에 그 4세대 모델이 출시가 됐거든요. 네. 2018년도에 들어왔어요. 선물에 2012년도에 출시가 아, 12년도에 만든 게 18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말이 되나? 보통 풀체인지가 7년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예, 올해 2019년도에요. 네. 올해 파리 모터쇼, 9월에 파리 모터쇼에서 신차가 5세대 모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너무한데? 그리고 1년 남겨놓고 들어온 거야. 그러게.
너무한데요?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데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델은 디젤 모델 한 가지 모델밖에 없어요. 아, 가솔린이 아예 없어요? 많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있어? 이 모델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있고 배기량도 뭐 1.4도 있고 1.5도 있고 2.0도 있고 많아요. 이게 클리오가 네. 그러니까 프랑스 르노에서는 가장 잘 팔리는 차고 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해치백 중에 하나입니다. 네요? 골프가 유명하긴 한데 네. 클리오가 유럽에서는 더 유명해요. 그전에는 르노 5라는 모델에서 시작이 됐는데 르노 5가 70년대부터 아예 그냥 해치백 시장을 아예 그냥 싹 쓸어 담는 모델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도에 클리오라는 모델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29년째죠. 네, 29년째 베스트셀러 모델이 된 거예요. 누적 판매 대수는 1,400만 대입니다. 근데 1,400만 대면은 뭐 아주 그렇게 막 대단히 많이 팔린 차는 아니지 않냐. 네. 2,000만 대 이상 팔린 차들도 있는데, 네, 그런데 아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독특하다고 얘기를 했죠.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로컬 정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상태로 니들이 사면 사든가, 네, 그런 배짱, 똥배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기 때문에 자기 잘난 거죠. 네, 자기 잘난 맛에서 이게 차가 비세그먼트로서 작고 해외에서 이렇게 판매되기에는 정서가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지 않다가 워낙에 클리오 하니까 네. 클리오 뭐 RS 모델, 클리오 뭐 60V 모델 뭐 이런 모델들이 이제 그 명성을 많이 떨치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물반 저런 물반 이런 어떤 요구들 저런 요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클리오가 이제 3세대 모델서부터 네. 중량이 많이 늘기 시작했고 편의 장치가 많이 증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세대 모델부터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특히 이제 클리오 모델에서 유명한 게 이제 RS 모델이에요. 네. R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RS가 보통 레이싱 스포츠라는 말의 약자인데, 이 RS 같은 경우에는 르노 스포츠예요. 르노 스포츠의 르노 약자입니다. 스포츠, 네. 네, 그래서 RS예요. 근데 르노 스포츠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이제 상징성 있는 말이 뭐냐면, 르노는 F1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만큼이나 투자를 많이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빅5로 지금 불리기도 하고 있고, 그 에어로 다이내믹이라든지 엔진 기술에 있어서는 뭐 페라리 이상급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모터스포츠의 노하우가 대단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르노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도덕성이라든지 그 소비자들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컴플레인이 많은 기업이기도 해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은 보통 짱깨라는 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돈을 쫓고 자본을 쫓는, 네. 그야말로 그 고객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쫓는 그런 얄팍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뭐냐면 짱깨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유럽의 짱깨라는 오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기업의 어떤 철학보다는 네. 이익을 쫓는 어떤 이합 집단으로서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유럽의 자동차 기업으로도 좀 오명을 떨치고 있죠. 네, 르노 닛산의 수장이었던 카를로스 곤 회장이 네. 2011년서부터 2015년까지 네. 50억엔의 수입을 네. 누락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연봉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50억엔 5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왜 N이죠? 유럽인데? 아, 그 카를로스 곤 회장이 네. 정식 직함이 닛산 회장인데, 아. 네,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수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닛산의 회장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일본 법인으로부터 엔화로 월급을 받았군요. 엔화로 정산을 아. 받아요. 그 중에서 이제 50억엔, 네. 우리나라 돈은 500억엔을 누락을 시켜서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를 한 거죠. 대단한데. 185억인가 이제 개인 투자를 했다 손실을 받았는데, 이 손실 본 이 돈을 회사 돈으로 추당을 한 거예요. 횡령이네요. 횡령이죠. 올 1월에 최종 시비가 나서 이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는 이제 수장이 바뀌어야 되겠죠.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대립이 시작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